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오늘도 삐딱선한 정신에 입각해서 뉴스를 챙겨드릴 텐데요. 예. 그 전에 아침 인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6873님이 안녕하십니까. 바람이 강하게 부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좋아요로 출석 체크했고요. 하루라도 안 들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 라디오 볼륨 높이고 출근 준비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료 내셨구나. 네. 네, 스티그마님이 예. 종배형 집요하네요. 뭘까요? 뭘 갖고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또? 이렇게 또 겁나게. 당황하세요? 네. 이 재미로 제가 하죠. 네. 종배형 집요하시네요. 중대재해법 잘못된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요. 대단합니다. 이래서 내가 종배형 좋아한다니까 해주셨는데 네. 요거는 2부와 3부에서 걸쳐서 짚으니까요. 시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A스타임 가볼까요? 네. 어제 저희가 그 2살배기 입양 아동을 학대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 소식 잠깐 전했었잖아요. 네. 아이의 상태가 궁금해서 수술도 하고 치료 중인 정태석 가천대 길병원 교수를 연결해서 아이의 상태를 진단을 했었는데 상당히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예. 인터뷰 듣는 내내 가슴이 좀 아팠는데 그 양부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양모는 병원에 왔을 때 아이가 놀다가 그랬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막힌 말을 한 엄마가 어제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양부와 함께 학대 아동을 돌보는 그룹 홈까지 운영을 했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어제 밤 사이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입양을 보낸 보육시설에서는 엄청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도 별로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동학대 문제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건 인륜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의 문제고 양식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전문성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양부는 이제 어제 구속이 되기 전에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야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사과인지 뭔지 참 그렇게 들렸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입양 제도, 사후 관리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제도 전반적인 점검이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인이 때도 했는데 또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좀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묘책이라는 게 과연 있을지 솔직히 좀 의문인데요. 네. 자,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이가 2살배기가 어떻게 뭐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호소를 하고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고, 네. 결국은 촘촘한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집 문 밖으로 딱 나서는 순간부터 아이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접촉면에서 사실은 감시를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죠. 그잖아요. 네. 아이가 호소하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해 들어가는 이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 더는 전해드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회가 1차 인사청문 시한을 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송부 시한은 본래 최대 10일까지 줄 수 있지만 이번엔 나흘 동안의 말미를 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명 논란을 다음 주로 넘기는 건 소모적이라고 판단한 거라며 취임 4주년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3명 모두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금요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소식이 나왔죠. 네.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면 어제 송영길 대표가 재선 의원들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병욱, 조응천 의원 등이 임혜숙 후보자의 정리 등을 주장을 했다. 이런 네.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5선의 이상민 의원이 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네. 있고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적격이지만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에게는 지명체를 요구를 하는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종합을 하면 역시 초점은 그 재송부 요청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명 그러니까 수순으로 그러니까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이고 또 소수 해석은 뭐냐면 공을 국회로 다시 넘긴 것이다. 네. 이런 소수 해석도 있던데 먼저 소수 해석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은 솔직히 좀 말하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현실이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그 특별 연설과 그 이어진 기자들과의 그러니까 질의응답에서 거의 못 박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증 실패라고 하는 거에 나는 동의할 수 동의하지 없다. 않는다. 오히려 네. 인사청문제도에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공을 국회에 넘긴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모순과 이율 배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을 국회에 넘겼다라고 하는 해석은 그렇게 별로 성립될 수 있는 해석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임명 수순에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4일이라고는 짧은 시간을 주고 이때까지도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으면 바로 임명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저께 특별 연설하고 맥은 쭉 연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일관성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집권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목소리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시츄에이션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당청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쫙 무슨 뭐 그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뭐 일렬 정도로 도열하고 이러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원리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언제 어느 타이밍에 나오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그 전까지가 사실은 골든타임 아니었냐.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의 입장 정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까지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만약에 특별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청와대 그러니까 그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개진을 해서 특별 연설 내용을 사전에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은 불가피성을 만약에 당 안에서 공감을 한다면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에서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러면 당청 관계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일요일 날 고위 당정청 협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날 윤호중 원내대표를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 협의가 얘기 없었다 그랬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진짜일까? 솔직히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진짜일까 그랬거든요. 진짜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 안에서의 의사소통도 그런 게 그래서 특별연설이 있던 날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고 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의원총회.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당청 관계를 떠나서 당 안에서의 그러면 교통 정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잖아요. 네.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당청 관계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새 지도부는 당청 관계를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당이 주도한다면 고위 당정청 외에 바로 특별연설 전날이 있었던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걸 주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거기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물론 진짜로 아무 얘기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네. 팩트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당의 주도하는 것은 좋은데 당의 주도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또 설령 당이 주도를 하고 싶으면 어떤 모양새로 주도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매끄럽게 조율이 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당 지도부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교통정리가 되면서 질서 있게 청와대고 이야기되는 모양새로 연출이 되느냐.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삐끔 여기서 빼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냐. 이거는 그 전달되는 모양새와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게요. 3097님이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자. 후퇴하면 지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뭐 지명 처리라든지 자진 사퇴. 뭐 저도 그것도 하는 거 그 카드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특별연설에서 너무 대못을 박아버렸다. 대통령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촌철님들도 의견이 좀 분분하신데 이석기님은 난 이번에는 아집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주셨고 반면에 김영선님은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이면 써야지요 해주셨는데 아무튼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14일이죠. 네. 그날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마감 시한인데 그날 오전 11시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청와대로 가서 차 한잔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그 일정도 좀 그런데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임명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전제를 하고 네. 해석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이제 임명에 대한 어떤 양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선후 관계가 지금 맞느냐? 사실은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논의 후 결정이 아니라 결정 후 통보 그렇죠. 이거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이죠. 네, 복잡하네요. 아무튼 아니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호중 원내대표 그랬잖아요.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라고. 네.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그렇죠. 국회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절대적 백신 확보 수량이 부족할 뿐더러 5월 9일 기준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은 고작 0.98%, 1차 접종률도 7.09%에 불과합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우리 야당은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우리 당 차원에서의 백신 사절단으로 박지원 의원과 최형도 의원을 미국으로 공식 파견할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목소리죠. 네. 바로 이제 그 박진 최형도 의원이 오늘 미국행 비행기에 이제 몸을 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가량 이제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 정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서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인도 태평양 지역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 참여 문제도 논의를 한다. 백신과 쿼드 효과 있을까요? 근데 요 뉴스를 하나를 더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수혁 주미대사가 워싱턴 특파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조기에 공급받기 위해 대사관이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월 안이라고 시한까지 이야기를 다음 했어요. 달. 네. 그리고 화이자 고위 임원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 사절단이 간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초점이 여기에 있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왜 그 사절단을 지금 보내느냐. 자, 일단 그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에서 일단은 단서가 하나가 잡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정부 여당이 국회 사절단 제안에 아무 답변이 없어서 일단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주목할 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21일에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괜히 간담회를 한 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은 간담회를 한 걸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 자리에서 6월 안에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내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여기서 합의를 보고 6월 안에 백신이 조기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회담의 성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추정이 그 현실에 부합하는 추정이라면 국민의힘 사절단은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다시 말해 이미 방향이 잡혔고 맥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원 사격? 지원 사격? 측면 지원? 예. 뭐 그것까지는 제가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일단 좀 궁금한 거고요. 네. 자, 만에 저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고려해서 시점을 골랐는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다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약간 바꿔서 지금 정부 여당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아니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맥을 이렇게 지금 잡았고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왔다면 굳이 사절단을 보내야 될까? 라고 하는 어떤 또 물음표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백신 맞고 오실까?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 여행객들한테도 맞춰준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도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가서 뭐 21세기판 기부미 초콜릿? 네. 백신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죠.
뭔가 다 말이 안 맞네. 남쪽 바다님이 우리나라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광고하러 가시나요? 해주셨는데 에이,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아무튼 어떤 보따리를 들고 오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JB타임즈 마지막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국공립대학교의 학생지도 활동비를 조사를 했어요. 네. 10개 대학에서 94억의 부당집행 사실을 적발을 했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학생지도 활동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생 상담이라든지 교내 안전지도 같은 활동을 하고 받는 수당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전에 제가 학생 지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40%를 먼저 받고 네. 그다음에 사후 평가를 받으면 나머지를 수령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교육부가 매년 주요 국립대에 지급하는 학생지도 활동비 총액이 한 1,1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규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그 편법을 해서 받았느냐. 교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옷을 바꿔 입어서 지도활동 횟수를 부풀렸고 치밀하다. 네. 이래서 12억을 받았다고 하고요. 안식년 중이거나 해외 연수 중인 교수들에게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안식년 들어가는 어떻게 학생을 지도했을까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보낸 걸 학생 상담으로 인정해서 교직원들에게 35억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카카오톡 5분 대화를 상담으로 인정해서 1,700만 원을 지급한 일도 있고 아예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는 3개 대학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하고 교육부의 모든 국립대 대상 전면 감사에 들어가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력을 들일 이유가 없다. 네. 대충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마 좀 그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의아한 건 활동비 지급 요건인데요. 근무 시간이 아닌 점심 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 그다음에 주말 같은 휴일에 활동을 해야만이 수당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왜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이제 그 궁금증이 딱 가서 도달을 했는데 기성회비가 나오더라고요. 기성회비가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없어졌어요. 이 기성회비를 거둘 때 이제 여기서 줬던 수당이라고 하는 게 이거 이제 임금 보전 차원에서 줬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네. 결국은 이거를 학생 그 지도 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벌충해 주려고 했던 것.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대충 했다. 내 돈이네 저거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받으신 거죠.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거 조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2부에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좀 짚어볼 예정이거든요. 예. 저 하나 궁금한 거는 2013년도에 교육부가 이제 기성회비를 폐지할 때 네. 당시 공립대 직원들이 연봉이 1,000만 원 가까이 깎인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보도도 새삼 봤고요. 그때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기성회비가 없어지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수당으로 다 받아가셨으면 등록금은 싸졌을까요? 등록금은 뭐 했지 뭐지만 세금이 다 여기로 나갔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깎이니까 그걸 보전해 준다. 네.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는 이따가 한번 그 전현희 위원장한테 한번 그 질문을 해보죠. 네, 2부에 짚어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